광합성 작용, 서로 이제 호흡 작용, 세포의 분열과 성장, 증산 작용, 수분 흡수, 무기양분 흡수, 입 냉각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거의 다 이제 태양 광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거는 온도와 CO2, 광 이것이 세 가지 합쳐져서 광합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전자전달계라고 해서 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생물학 공부하신 분 선택 안 하셨어요? 아, 농업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기초 생물 저는 이제 전공이 원래 미생물학을 전공했다가 이제 IMF 때 미생물 학과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IMF 터져가고 이제 이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온도라 CO2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탄수화물을 만드는 이제 기본적인 재료잖아요. 근데 광이라는 것은 광을 받아서 뭐가 생길까요? 여기서 전자가 생겨요. 전자가 바로 옛날에 ATP라고 배우셨죠? ATP. 네. 예, 그걸 전자전자를 만들 때 그 수소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COC라는 안정적인 물질에 붙여줘 가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근원은 햇빛 광이죠. 광에서 전자전자계로 만들어서 그걸 그 탄소라는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에 고정시켜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할 때 어제 이제 제가 어느 그 플랫폼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시그센터에 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 안에 문제가 첫 번째가 바로 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량을 기점으로 해서 CO2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설정이 돼야 되는데 광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른 그 환경 관리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부정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온도라는 건 뭐예요? 온도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광합성 할 때 이렇게 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탄산 시비를 하잖아요. 탄산 시비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온도에서 탄산 시비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16도? 18도? 16도, 18도 별로 탄산 시비 효과가 없어요. 그냥 25도 정도 돼야 탄산 시비 효과가 있는데 문제점은 25도가 되면 우리가 뭘 해요? 창을 대부분 열어버리죠.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탄산 시비 효과가 뚝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오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탄산 시비 효과가 없을 테고 오후에는 창을 열기 때문에 탄산 시비 효과가 없어서 제가 탄산가스 관련해서 그 탄산 시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엑셀로 돌려보고 답각해서 해봤는데 웬만해서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온도와 광이 영향을 줘야지만 온도와 광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탄산 시비 그러니까 CO2를 갖고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엽록소가 광합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 엽록소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광합성을 하려면은 우리 단백질이라는 것들은 추우면 이게 응고되거든요. 날씨가 좀 풀어져야 이게 풀어지는 이게 활동성이 있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여기서 중심은 뭐예요? 광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 플러스 온도가 클로로필 준비를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CO2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근데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기본 대사량에서 기초 대사량에서 메인터먼스라고 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호흡을 한다든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세포가 숨 쉴 때 사용하는 것들 내가 성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초 대사량이 바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초 대사량이 우리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 대사량이 높죠. 근데 식물은 기초 대사량이 뭐와 관련이냐면 온도랑 관련있어요. 무조건요. 온도가 높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이제 기초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미치는 게 호흡에 영향을 줬잖아요. 광합성 양을. 그러면은 또 또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세포 분열과 성장에 영향을 줘요. 세포 분열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세포가 분열할 때는 반드시 온도가 있어야 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 분열은 어떨까요? 잘 되겠죠. 왜냐면은 호흡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광합성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세포 성장은? 아니, 호흡보다 물이 얼마만큼 세포를 밀어서 세포를 크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식물의 세포는 거의 다 몇 퍼센트, 어느 정도가 물로 되어 있냐면은 최소 70%에서 95%까지 물로 되어 있어요. 97%까지 있다. 오이 같은 경우 97%까지 과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갖고 있는 물의 양은 70에서 보통 97% 정도 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따뜻해야 물이 들어와서 물을 밀어내니까. 왜냐하면 물을 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펌프가 작동해야 되죠. 그 물을 미는 힘이 바로 온도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영향을 주는 건 세포 분열에, 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고, 세포 성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세포 분열,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의 호흡도 있지만 바로 물을 밀어내는 펌프의 역할도 바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우리가 온도가 맞지 않으면은 오이라든가, 오이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사례가 되거든요. 오이가 야간에 충분히 온도가 일정 온도가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펌프 기능이 고장이 나버려요. 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세포의 개수는 어떨까요? 똑같다. 긴 오이나 내가 오이가 있는데 28cm 오이나 25cm 오이나 세포의 개수는 같다. 이해가 되죠? 뚱뚱해지죠? 걔도 길어지지 않고 더 이상 세포의 개수는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온도에 관련했고요. 근데 줄기의 온도와 뿌리 온도, 공기 습도가 있는데 뿌리의 온도가 높아야 물을 잘 빨아먹고요. 줄기의 온도가 높아야 이동이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습도가 낮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낮다는 얘기는 이제 일종 범위가 있어요. 낮다는 의미는 보통 공기의 습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물의 이동이 원활해요. 공기의 습도가 높으면은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정 범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HD 값으로 얘기를 했는데 HD 값도 보지만 지금은 이제 VPD 값도 보고 HD 값도 보는데, 일반적으로 HD 값으로 보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HD 값에서는 바로 그 1 이하이냐 1, 2 이하이냐. 1 이하가 돼버리면은 거의 증산을 못해요. 그 다음에 VPD 값이 0.2 이하이면은 거의 증산을 못하는 멈춘 상태가 들어가 버려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공기의 습도나 뿌리의 온도나 줄기의 온도는 뭐와 연관이 있다? 물의 흐름과 영향이 있고, 물의 흐름과 영향이 있는 건 바로 또 뭐가 영향이 있을까요? 물과 빛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들. 무기염. 그렇죠. 무기염수의 무기양분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라는 거는 첫 번째가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분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포가 커지는, 그러니까 물이 세포 안에 채워지는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무기양분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온도라는 거는 이 광합성과 세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데, 일단 얘는 제로는 아니죠. 뭐예요? 식물의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충분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농장에서 예를 들죠. 내가 조조과원을 하지 않았다. 난방비도 없고 또 내가 충분한 열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가 조조과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에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적은 비용을 들여서 온실을 우정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CO2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가 1500까지 뭐 800, 900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뚝 떨어져 갖고 200, 300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야 200, 300 떨어졌을 때 탄산시비를 하면 효과 있지 않을 것인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200, 300 떨어진 시점이 만약에 식물체의 체온이 14도, 15도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기공이 개폐도가 작아지고, 개폐가 열렸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클로로필이 충분히 이산화탄소를 발효해서 그걸 갖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글루코즈를 만들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낭비적 요인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탄산가스 효과가 아예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도가 더 높을수록 분명히 세포가 클로로필이 활성화가 덜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은 조금이라도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탄산가스 가격과 생산성과 관련했을 때 그만큼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이제 그 물질 조달인데요. 뭐 광합성 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자체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체가 광합성 산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글루코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미노산은 광합성 산물이 아닐까요?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분이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아미노산은 우리가 공급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뿌렸을 때 흡수를 할까 못할까요? 지금 못할 거. 못해요. 예, 맞아요. 못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동물이다. 아미노산은 그 자체로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뿌리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노산 효과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인데 왜냐면 식물생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미노산 연면세포라든가 이거 과연 효과가 있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 이유는 아미노산 자체로 흡수를 못하고 아미노산을 분해해 갖고요. 그걸 암모니아태질소나 질산태질소로 바꿔서 흡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그 아미노산 자체가 바로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구조에다가 거기다 N이 붙으면 NH3가 붙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뭐냐? 간단해요. 탄수화물에 암모니아태가 붙은 구조의 물질이 바로 아미노산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미노산을 식물이 흡수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생리학적 지식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자체 광합성 산물이라는 건 탄수화물도 있지만 바로 아미노산 물질들도 광합성 산물이 존재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CO2나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라든가 물과 토양의 무기양분들이 들어와서 생육에 필요한 물질들이 조달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 핵이 분열되고 세포벽이 생기는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식물에 부정한 게 있는데요. 세포벽이 생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포벽이 생기는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세포막을 만들거나 세포 자체를 만들 때는요. 칼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포타슘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우리 질산태,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칼슘 자체가 이용되지 않아요. 칼슘은 세포의 골격을 만들 때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칼슘은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칼슘은 지난번 수업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세포벽이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지만 세포벽을 만들 때 세포벽이 충분히 튼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포벽이 단단해져야지만 외부의 침입, 곰팡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또 벌레, 해충의 침입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세포벽이 만들어지기 칼슘이 들어와서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칼슘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끊임없이라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계속 지난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건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온실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갖고 온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나올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칼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공급되지 해야 되는 건 이론적 얘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최소한 공급되는 시간, 안 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구정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칼슘의 공급이 흡수가 안 되는 시간을 줄일까? 여기서 칼슘이 공급되지 않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결로 1에 나오면은 칼슘이 공급이 안 돼요. 새로운 세포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결로가 발생했네? 그럼 그 시간 내내 뭐가 안 된다? 칼슘이 이동이 안 된다. 오후에 봤더니 한 2시쯤 됐던 저녁 한 11시 됐더니 생장점에 결로가 생겼네? 그럼 뭐예요? 오후 내에 그러니까 10시 저녁 오후 10시부터 아침까지 칼슘의 흡수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한 새벽 한 5시까지는 결로가 안 생기고 4시부터 6시까지는 결로가 생기고 다시 6시 후에 결로가 안 생기면은 우리가 굉장히 짧게 결로가 생기는 시간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과외 결로를 말씀. 아니요, 생장점의 결로. 네, 생장점의 결로. 과외 결로가 생기는 거는 열거랑 관련 있죠. 과외 폭조 관련 있는데 그 칼슘 결핍에서는 생장점의 결로, 잎의 결로.
그러니까 이 끝이 보게 되면은 팁번 발생하거나 이 끝이 타는 증상들은 대개가 칼슘의 결핍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번이라고 하죠. 뭐 타는 증상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타는 증상도 일부가 있고 그 다른 그러니까 그건 일부고요. 상당수가 칼슘의 이동이 멈췄기 때문에 끝이 타는 증상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끝이 노란 점이 찍힌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번에 교육할 수가 있으면 그 사진을 몇 개 갖고 올 건데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거기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성장이라는 거는 분열된 세포가 커지는 것인데 바로 물에 의해서 커진다.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은 굉장히 일부만 사용되고요. 대부분은 물에 의해서 세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이라든가 토마토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잎을 따도 밭은 커진다. 그거는 오이도 커져요. 없어도 커져요. 왜냐하면 이미 세포는 다 만들어졌고요. 광합성 양분의 소모는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500원짜리만 할 수 있는 세포의 우리가 광합성 양분의 소모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 뭐 100%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당히 이미 끝났어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오이도 이 손가락 마디 많아지면 이미 세포의 그 증식이 끝났다. 이 다음부터는 물에 의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커져야 되는데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다 말겠죠. 그러면은 이제 통통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 같은 경우는 최소 15도 이상 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과치에르에서 제가 적엽을 적심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적심하고 뭐 마지막 과일도 이제 방울토마토 토토만 때 마지막 과일이 1하방, 2하방이 500원짜리 정도 됐으면은 이파리 한 장, 두 장 남기고 다 밑으로 눕혀 돌아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플레이팅을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포는 다 커진 상태에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물에 의해서 식물의 생육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권에 이씨를 낮추거나 물을 많이 주고 과범부 됐을 때 보면 대가 이만씩 되잖아요. 우리 잎줄기도 보면 잎의 줄기 있잖아요. 토마토 잎줄기도 보면은 한 5mm씩 돼요. 근데 그 똑똑 우리가 이거를 부러뜨려 보면은 어때요? 자를 때 똑똑 부러져요. 예, 그 얘기는 물이 폐갑이 가득 차갖고요.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크기,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에 침이 쉬울까요? 연약하다는 얘기, 곰팡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벌레들의 침입이 비교적 원활하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두께가 된다고 해야,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뚱뚱한, 그러니까 너무 과범보됐거나 이런 나무들은 사실은 굉장히 환경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취약해진다. 제가 그래서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도 근권의 이치가 낮으면 어떨까요? 세포의 크기가 크죠. 세포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습해에 약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약방기 관리할 때 보면은 약방기 때는 근권 이씨를 좀 높이는 게 좋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씨가 좀 올라가야지만 세포가 팽창을 안 하고요. 작은 세포들이 치밀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씨가 높아지게 되면은 새로운 세포들의 형성이 더 활발해진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물이 많다는 거 세포가 분열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적당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잉으로 커졌을 때는 오히려 벌레들과 곰팡이나 이 세포 조직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많다, 온도가 높고 물이 많은 상태에서 되게 되면은 세포가 성글성글하다, 치밀하지 못하고 성글성글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피는 커지겠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이제 양류 흡수를 해서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세포 분열이 있겠죠. 1번은 뭐예요? 1번에서 2번으로 뭐가 돼요? 세포가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고 이것이 새로운 세포들로 양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여기 생프라 시간에 배운 거 고등학교 때. 이것들이 생기고 나면 뭐예요? 중간에 세포벽이 만들어지죠. 이 세포의 크기는 어때요? 이 세포는 작죠. 요 작은 세포가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이제 뭐가 들어서 이게 커져요? 요거까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광합성 양분을 세포 핵과 그 안에 있는 뭐 엽록소라든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죠. 요거 만드는 건 만들었어요. 이 세포 안에 엽록소의 크기 똑같죠.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뭐가 이제 그다음 세포가 커지는 거는 이게 분열되고 물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때는 이 세포벽을 만들 때 추가되는 양만큼만 양분이 소모가 돼요.
이 안에 핵과 엽록소라든가 이런 미토콘드리아들은 이런 것도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양분 소모는 없어요. 거기서는 세포벽을 만들고 팽창할 때 에너지 또는 호흡된 에너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양분은 이미 세포가 분할될 때 결정이 난다 이거예요. 여기서 세포의 크기는 작지만 있을 것 다 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뿌리의 크기가 뿌리에서 예를 들면은 뿌리의 이시가 낮을 때는 이 세포의 크기가 더 커지고 뿌리의 이시가 높을 때는 이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방기 때는 어때야 돼요? 네, 습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촘촘해져야 되고요. 강광기 때는 좀 물이 많고 이시가 낮아도 어때요? 썩지가 않죠. 네, 물의 증산량이 뿌리가 활발하게 증산할 때 뿌리가 썩질 않아요. 자, 웬만해서 썩질 않아요. 지금 3월, 2월 오늘같이 이렇게 광이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야간습도가 조금 야간의 근권습도가 높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권 이시를 높여서 관리하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식물 생리학 하면은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 제가 한 번씩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왜 그랬는지 식물 생리학이라는 것도 좀 배워두는 게 좋은 게 이제 식물 생리학 자체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너무 들어가는데요. 너무 뭐라 하죠? 우리가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실 재배했던 목적들, 그러니까 수경 재배 근권 관리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면서 이 식물 생리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기억이 이제 확실해지죠. 이제 왜 우리가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로 한번 더 홍보드리면은 저희 도립대학교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의 이론적인 배경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확 들어가겠죠. 우리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분들이 오셔갖고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왜냐면 근본적인 얘기가 우리가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정의라든가 왜 그랬든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 농사지으로 컨설팅 하시거나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부터 시작해요. 어떻게가 되니까 그게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왜 했는지, 왜 근권 이시를 관리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여기서 나올 것이고요. 왜 우리가 이시를 높게 관리하면은 이 잎이 작아지는지도 바로 여기서 나오죠. 물이 흡수가 적게 되니 그 이파리가 커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온도 CO2 뭐 이제 광합성을 했고요. 광합성을 하고 나서 이것을 호흡을 하고 세포를 만들고 분열하는데 우리가 환경 제어를 통해 생육 과정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온도라든가 광이라든가 이건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CO2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각기 갖고 있는 온실의 성능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창의 크기라든가 창의 크기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온도랑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피복제를 무엇을 썼느냐, 커튼을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거 광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CO2는 내가 탄산 시비를 쓸 수 있는 그 탄산 엑스화 탱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난 그런 거 없고 등유대 갖고 할 수 있느냐에 있는데 제가 어제 재밌는 거 데이터를 봤는데 딸기 하신 분들이 등유대 갖고 하시더라고요. 천원빛을 땡겨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온도를 봤더니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해로워요. 광은 낮은데 CO2만 높고 온도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CO2만 높고 그 다음에 광은 없어요. 그리고 습은 매우 높고 막 온도만 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렇게 관리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광합성 호흡량에서 우리가 이제 엽록소에 의해서 CO2 물을 올려받는 걸 우리가 광합성을 하고요. 담을 분해하여서 CO2와 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식물들도 낮에는 산소를 만들지만 밤에는 CO2를 만든다. 그리고 낮에도 식물이 CO2를 만들지 않을까요? 낮에도 CO2를 만드는데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고정화시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CO2가 더 산소가 더 그러니까 CO2가 감소되는 걸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그리고 광합성은 광을 요구하고 광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광합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많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으며 작물의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광합성은 증가했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의미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세포의 분열은 뭐랑 연관이 있다? 온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의 성장은. 그럼 뭐예요? 광합성은 많이 했는데 세포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지거나 양분을 저장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잎이 두꺼워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흔히 말해서 과범무가 키가 커지지 않고 뚱뚱해진다는 거죠. 자기가 몸에 축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면은 광합성을 많이 하면 뭐가 붙어야 돼요? 이게 온도랑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광을 얘기를 할 때 온도랑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도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광주 센터 10개 농가를 제가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온도가 없다, 온도하고 이런 거 온도하고 CO2 농도, 습도만 있다 보니까 광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광은 이제 추정을 하죠. 제가 이제 그날 그 온도 상승 곡선하고 습도 곡선을 보면은 그날의 광량을 추정할 수는 있어요. 아 이때가 해가 좀 떴었구나. 아침에 해가 안 떴다가 이때 해가 떴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분석을 했지만 우리가 바로 광합성과 온도는 왜 밀접 관계가 있다? 광합성을 하는 거는 온도랑 관계는 있지만요. 18도나 20도나 광합성의 속도는 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18도나 20도나 5%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성장의 속도는 18도, 20도하고 한 10%, 15% 차이 나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18도로 했을 때 5%의 광합성은 덜 했지만 성장 속도가 10%, 15%가 늦기 때문에 보다 비대해진다는 거죠. 바로 세포의 개수가 새로 만들어질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온도가 있어야 된다. 광합성을 하지 않았는데 온도만 높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는 만들어지는데 바로 성장이 세포가 부실한 세포가 만들어져요. 양분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가 어떤 거냐면 기아 상태의 세포가 만들어져요. 기아 상태의 세포는 환경에 굉장히 약해요. 취약해요. 그것들이. 그리고 광합성은 온도광 CO2의 물의 영향을 받고 광합성을 위한 물은 식물의 세포로부터 얻는다. 이건 뭐냐면 일단 식물이 흡수를 한 다음에 그 물관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갖고 있는 물을 왜 그럴까요? 엽록소가 어디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요. 에너지는 공기 중에 있는 햇빛을 이용해서 뭘 할까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H2O는 뭐예요? H2O는 산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붙었으니까. 그걸 에너지를 위해서 뭘까요? 환원으로 만들죠. 그 H 플러스가 되죠. H는 플러스가 되고 산소는 바깥으로 나가요. H가 전자가 하나 남아요. 남은 전자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산화탄소에 붙음으로써 내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소가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메탄이 CH4잖아요. 에탄은 C2H6예요. 예. 누가 더 연료량이 높아요? 같은 무게를 했을 때 메탄이 더 높죠. 왜냐면 무게에 비해서 뭐가 높아요?